미국에서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기쁨을 누려보겠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은 제가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동부에서 연방검사로 일하던 32의 올리비아 밀러입니다. 외동딸로 자라 늘 대가족을 꿈꿨던 제가 불임 판정을 받고 결혼 생활마저 실패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난 한국,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약국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옆에는 오래 그를 짝사랑해온 여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조인끼리의 미묘한 긴장, 질투와 자존심의 충돌, 그리고 제 몸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적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라면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법정에 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법조인이셨고 저 역시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죠. 26의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29의 연방검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천재라고 불렀고 저 역시 제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법정 밖의 꿈도 있었습니다. 외동딸로 자라며 늘 외로웠던 저는 언젠가 아이를 많이 낳아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0살에 같은 법조계에서 일하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일에 집중했고 둘째 해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수백 번 판결을 들었지만 제 인생에 대한 이 판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3년 차 그는 결국 말했습니다. 아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는 늘 이겼지만 제 인생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휴직계를 제출했고 부모님께는 잠시 여행을 떠난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문득 어릴 적 읽었던 한국 가족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대가족, 따뜻한 밥상, 서로를 챙기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무 계획 없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해 보였고 저는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산과 옛 성곽이 남아있는 작은 도시였죠.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문경에 도착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맑고 시원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작은 가게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걷고 앉고 멍하니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감기 기운이 왔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었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근처 약국을 알려줬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약국 가보세요. 약사님이 친절하세요. 저는 후드를 뒤집어 쓰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간판에 세봄약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안경을 쓴 얼굴은 온화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기약 주세요. 그는 영어로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만 건네는 게 아니었습니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복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식후 30분을 표시했습니다. 그 정성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약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주지 않았거든요. 약을 받고 나오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을 먹고 누웠는데 문득 그 약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 저는 그저 지나가는 외국인일 뿐인데. 며칠 후 몸이 나아져 다시 약국을 찾았을 때 제 인생의 두 번째 결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국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 남자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유창하지 않은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국 초콜릿이었죠.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받아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약사 자격증 번호와 함께 정갈하게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올리비아 밀러예요. 그는 올리비아라는 이름을 몇 번 따라 말하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약국 근처를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늘 성실하게 약국을 지키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약국 문을 닫는 이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제가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친절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이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고 저는 서툰 젓가락질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준호는 웃으며 포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준호는 이 약국을 5년째 운영하고 있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돌봐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미국에서 검사로 일했다는 것,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이혼이나 불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경에 얼마나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인연 옆에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이준호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문경 옛길을 걷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는 문경 세제를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고 옛 성곽과 관문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곳의 역사를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서 과거를 보러 갔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걸었구나. 꿈을 향해, 가족을 향해, 미래를 향해. 산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한 여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준호가 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아야, 언제 내려왔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죠. 여자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준호가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올리비아예요. 잠시 문경에 여행 중이세요. 여자는 저를 향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영아예요. 준호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악센트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그녀는 짧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고영아는 서울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휴가차 고향에 잠깐 내려왔어요. 부모님도 뵙고요. 이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아는 정말 대단해.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야. 고영아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고영아는 제게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씨는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사로 일했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고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검사요? 그럼 우리 같은 법조인이네요. 그 순간부터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영아는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해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는 그 긴장을 눈치채지 못한 채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고영아가 말했습니다. 여행 잘하시고 언제든 서울 오시면 연락하세요. 친절한 말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이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고영아 씨와는 어떤 사이예요? 이준호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예요. 영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영아의 눈빛에 담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영아는 문경에 머무는 동안 자주 이준호를 찾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친절했지만 저와 고영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이서 식사를 하던 중 고영아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여행지에서 만난 인연은 참 특별하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그 감정도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영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언어, 음식, 생활 방식,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게 다르죠. 이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 올리비아는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 고영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전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과 달랐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논리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맞는 말이지만 가슴으로는 불편한 그런 말들이었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셨습니다. 올리비아 잘 지내니? 언제 돌아올 거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니?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준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지만 고영아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미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며칠 후 이준호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영아가 서울에 급한 일로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약국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아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이준호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올리비아 씨, 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행객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당신의 눈빛, 말투,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게 좋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고 말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은 제 능력을, 제 직업을, 제 조건을 좋아했지 저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고영아가 다시 문경에 내려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자주 이준호를 찾았고 저와 이준호의 관계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영아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우리 둘이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고영아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숨길 생각은 없어요. 고영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 준호를 10년 넘게 알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영아는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책임감이 강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약국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죠. 만약 당신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는 당신에게도 책임을 느낄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고영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당신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준호는 여기를 떠날 수 없고요. 결국 누군가는 큰 희생을 해야 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아 씨도 준호 씨를 좋아하시나요? 고영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준호는 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늘 친구였죠.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전 준호가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결국 그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돼요. 저는 그 순간 고영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제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고영아가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영아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준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다음 날 이준호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제 미래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여기 남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건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그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게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몸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11월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자 연장을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준호와의 이별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다시 올 거죠?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돌아올게요. 공항까지 배웅 나온 이준호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영아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곧 끝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하셨지만 제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리고 제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단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해야 해. 이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준호와는 매일 연락했지만 물리적 거리는 마음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차도 있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친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 불임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2분을 기다렸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또 2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제가 임신이라니요. 저는 즉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밀러 씨,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그런데 의사가 멈칫했습니다. 새쌍둥이에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3명이에요. 정말 드문 경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과 충격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불임이라던 제가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새쌍둥이라니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태 임신은 고위험입니다. 특히 새쌍둥이는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해요. 미국에 계속 계실 건가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이준호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이준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호는 반가운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아 잘 지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이준호는 제 표정을 보고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화면 너머로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새쌍둥이에요. 이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으니까요. 한참 후 이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축하해요. 아니, 축하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요.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없어요. 이건 우리 둘의 일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준호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부모님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두 분은 제 표정을 보고 긴장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새쌍둥이에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버지는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그 한국 남자의 아이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준호예요. 그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준호와 함께 살고 싶어요.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요. 외동딸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모두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복이 우선이야. 우리는 내가 선택한 길을 지지할게.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새쌍둥이 임신은 위험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결정했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는 매일 연락하며 한국에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산부인과 예약, 집 알아보기,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한편 멀리 한국에서 고영아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고영아를 따로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아야,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올리비아가 임신했어. 새쌍둥이야. 고영아는 커피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한국으로 올 거야. 나는 그녀와 아이들을 책임질 거고. 고영아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랑하니?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해. 고영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축하해, 준호야. 진심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아야, 미안해. 나는. 고영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도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영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너를 10년 넘게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너는 늘 친구로만 봤지만 나는 아니었어. 이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고영아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착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내가 좋았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올리비아가 나타났고 너는 그녀를 선택했지.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영아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고영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너는 올리비아를 사랑하니까.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변호사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알아.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고영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올리비아랑 아기들한테 줘. 이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 신발 3켤레였습니다. 작고 귀여운 신발들이었죠. 이준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아야, 이거. 고영아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살아, 준호야. 그리고 올리비아한테 잘해줘.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고영아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찬 공기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넘게 품어온 사랑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고영아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문경을 떠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준호의 약국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준호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올리비아가 한국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눈이 내리는 날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고 올리비아는 그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왔어요. 이제 함께 시작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호는 문경에 작은 아파트를 준비해 두었고 산부인과 예약도 모두 맞춰 놓았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정기 검진이 체계적이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세심하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새쌍둥이 임신은 고위험군이라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태 임신은 조산 위험이 높습니다. 28주 이후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올리비아는 의사의 말을 따라 모든 지시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준호는 매일 영양식단을 챙겼고 병원 동행은 물론 밤중에도 올리비아를 돌봤습니다. 그의 헌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임신 20주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2명은 남자아이고 1명은 여자아이네요. 올리비아는 감격했습니다. 2 아들과 1 딸이라니요.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임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5주의 조산 기미가 보여 입원했고 한 달 넘게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불안했지만 이준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들도 엄마를 믿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준호의 부모님도 병원에 찾아와 올리비아를 격려했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손수 만든 미역국을 가져왔고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임신 32주 의사는 출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4주까지는 버티는 게 목표예요. 그 이후에는 제왕절개로 진행할 겁니다. 올리비아는 긴장했지만 한국 의료진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34주가 되던 날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산하는 게 좋겠어요. 아기들도 충분히 성장했고 더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만날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곧 부모가 되는 거예요. 수술 전날 밤 올리비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많이 기다렸어. 내일 만나자.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올리비아는 이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있을게요. 그의 말에 올리비아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9시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마취를 받았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녀의 머리맡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첫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이어서 두 번째 울음, 둘째도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내 여자아이 나왔어요. 새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올리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불임이라던 제가 3명의 아기를 낳다니요. 이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 해냈어요. 아기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조산하였기에 일주일 정도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회복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매일 아기들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새 아기, 손가락만 한 작은 손과 발,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님도 병원에 오셔서 손주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주들이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기들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3.2kg, 둘째는 3.0kg, 막내는 2.8kg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새 쌍둥이 치고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잘 돌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올리비아는 압도되었습니다. 새 아기가 동시에 우는 소리, 기저귀 갈기, 수유, 모든 것이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함께 해냈습니다. 밤에 아기들이 깨면 둘이서 교대로 돌봤고 낮에는 이준호의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기들도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고 올리비아와 이준호도 부모로서 성장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매일 아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온 삶이구나. 웃음소리 가득한 집, 따뜻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 어느 날 저녁 아기들이 잠든 후 이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올리비아는 문득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영상통화로 손주들을 보며 기뻐하셨지만 직접 안아볼 수 없어 아쉬워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대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직접 보고 싶으시대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어요. 가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가족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 이준호를 만난 것,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들까지. 밤에 아기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올리비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 모든 것에 감사해. 그리고 그녀는 이미 다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이 돌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 1월 새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째 준우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했고 둘째 준서는 조용하고 신중했으며 막내 준이는 밝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돌잔치는 작지만 따뜻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올리비아의 부모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올리비아의 어머니는 손주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렸구나. 올리비아의 아버지도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잘 부탁합니다. 당신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올리비아와 아이들은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돌잔치가 끝나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올리비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대가족의 꿈을 꿨어요. 외동딸로 자라서 늘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아이를 많이 낳아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올리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죠. 새 쌍둥이를 낳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직 제 꿈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젠가 정말로 10남매를 만들고 싶어요. 모두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명이나? 정말이니? 올리비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이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이들, 따뜻한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 문경의 작은 약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이준호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어 아기들을 재우고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경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준호. 그리고 고마워요, 내 아이들. 이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미국에서 온 검사였던 올리비아 밀러는 이제 한국에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집, 10남매의 꿈, 그 모든 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지나 15개월이 되었을 무렵 올리비아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새쌍둥이 엄마 왔네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올리비아는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준우, 준서, 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 아기는 점점 개성을 드러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무엇이든 먼저 시도하는 아이였고 준서는 신중하게 관찰한 후 따라하는 스타일이었으며 준이는 언니답게 오빠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약국을 운영했지만 가족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에는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이런 이준호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장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올리비아는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매일 감사해요. 이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의미예요. 그들은 자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남매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둘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쌍둥이가 3살쯤 되면 다음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올리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요. 올리비아의 부모님은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두 분도 이제는 문경을 제2의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아버지는 이준호와 산책을 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웠고 어머니는 이준호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딸이 좋은 곳에 왔구나. 올리비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서로를 챙기는 정,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온 삶이었습니다. 이준호의 부모님도 올리비아를 진짜 딸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고 시아버지는 손주들을 돌봐주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시어머니가 올리비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셋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올리비아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가족 간의 유대는 점점 깊어졌고 국경을 넘어선 사랑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영아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최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영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영아는 좋은 사람이야.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어느 주말 고영아가 문경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긴장했지만 고영아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씨. 아이들 보러 왔어요. 고영아는 준우, 준서, 준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네요. 건강해 보여요. 네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고영아가 말했습니다. 전 요즘 괜찮아요. 일도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행복하시길 바라요. 고영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두 분 보니까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헤어질 때 고영아가 올리비아에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씨, 처음엔 질투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준호가 행복한 게 보여서 저도 편해요. 올리비아는 고영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영아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랑은 때로 놓아주는 거라는 것을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치유되었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문경에서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낯선 땅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약국 근처 식당 주인은 올리비아가 오면 특별히 덜 맵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신선한 과일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새쌍둥이 엄마 힘들지? 이거 먹고 기운내. 이런 작은 배려들이 올리비아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빠르게 자라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집에서 영어로 말했고 이준호와 조부모님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익혔고 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진짜 글로벌 키즈네요. 이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장점을 다 가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올리비아는 오랜만에 미국 친구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법조계 동료였던 친구는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올리비아,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올리비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 정말 행복해. 이게 내가 찾던 삶이었어. 친구는 물었습니다. 검사 일은 안 그립니까? 올리비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리워. 하지만 지금 내일은 새 아이를 키우는 거야. 그게 더 의미 있어. 친구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올리비아. 내가 원하던 대가족의 꿈을 이루고 있구나.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 진행 중이야. 10남매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둘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올리비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용기 내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밤이 되어 올리비아는 잠든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엎드려 자고 준서는 옆으로 누워 자고 준이는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잠버릇까지 다른 새 아이 하지만 모두 소중한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었어.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지. 너희가 그 기적이야. 이준호가 뒤에서 다가와 올리비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죠?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들이에요. 둘은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문경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 이곳이 이제 올리비아의 집이었습니다. 당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곳이 제 집이고요. 이준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올리비아는 그의 품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임이라던 여자가 새쌍둥이 엄마가 되었고 외로웠던 외동딸이 대가족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검사에서 한국 엄마로, 도시 생활에서 작은 도시 생활로, 혼자에서 5식구로 모든 것이 변했지만 올리비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의 진짜 인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올리비아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도망치듯 왔지만 이제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저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10남매의 꿈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는 천천히 그 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올리비아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이준호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올리비아는 문 앞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정성껏 약을 설명하고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올리비아가 사랑에 빠진 이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올리비아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올리비아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 이 소소한 행복, 이것이 올리비아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올리비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다. 새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준호와의 관계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 10남매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에게 한국은 그런 곳이다. 준호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적이다. 올리비아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준호가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옆방에서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경의 밤은 고요했고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밀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